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발표자로서 우리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문만영 교수님을 모시고 나비 분류학에서 국화까지 특히 이제 석주명식 나비 연구의 진화라는 이런 제목으로 특강하겠습니다. Το πόρο Esperantisto Mitradukos, το unuan prelegon, το titolas de taxonomio de papilioi gis natia studo, facte evoluo de papilia esplorado, lau tute propra stilo de 석주명. 자, 우리 문만영 교수님을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저는 네, 잘 보입니다. 전북대에서 한국 과학사를 연구하고 있는 문만용입니다. 제가 석주명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석주명 선생의 논문이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에스페란토 글들이 있어서 에스페란토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책은 샀습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꽂혀 있는데요. 에스페란토 첫걸음도 있고 에스페란토 한국어 대사전도 샀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에스페란토 대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석주명 선생이 어떤 연구를 했었던가라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석주명 선생의 가장 저는 중요한 정체성이 이제 나비학자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비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설가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평가받죠. 거기에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형식이 나는 교육가가 되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생물학을 연구하랍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중에서 생물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참 불쌍하다. 뭔지도 모르면서 생물학 하겠다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걸 들으면서 동조하는 사람도 불쌍하다라는 게 이광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7년의 근대소설에서 한국이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뭔가 한국을 개선하려면 과학이 필요하고 거기까지는 다 동일한 거죠. 근데 그 과학이 무엇이냐는 서로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생물학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 생물학을 표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과학은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자들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고급 과학기술 연구나 교육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이 과학자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물학은 특히 이제 분류학 같은 학문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동식물 채집하고 그거를 도갑하고 비교해가면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조사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에 여러 과학 분야 중에서 한국인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부분이 생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23년에 조선 박물학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박물학은 생물학 플러스 지질학까지 포함하고 있는 조금 넓은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는 생물학보다도 박물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석주명 선생도 멤버였고요. 그리고 1930년대 이제 한국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과학운동이라는 걸 펼칩니다. 최초의 과학 대중화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데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과학의 날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과학데이라고 했는데 그게 4월 19일입니다. 왜 4월 19일이냐? 바로 종회기원을 발표한 찰스 다인의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하면 생물학이었고 생물학자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나 역시 다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과학데이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분야가 생물학이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생물학자가 석주명 선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해방이 돼서 1948년에 현대과학이라는 당시 잡지에서 당대 이제 한국의 대표 과학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좌담회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자들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식물 방면에서는 향토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우스워 보입니다만은 물리화학 방면에서는 한국 물리학자들이 한국 물리학자들에게 외국 사람들이 선생님 대접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는 10년, 20년 돼도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동식물 방면만큼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당장에 와서 우리한테 물어볼 것도 배울 것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학자 안동혁 선생이 그런 방면은 다행입니다. 물리화학은 세계 수준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참석자가 다들 웃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부분 한국의 과학기술은 외국하고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니까 빨리 부지런히 노력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참석자만이 생물학은 안 그렇다. 생물학은 지금도 우리가 꽤 가르쳐 줄 게 많고 할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석주명입니다. 당시에 40대의 젊은 과학자인 석주명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거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신이 최소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세계 학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할 수 있다는 걸 실제 자기가 체감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펼쳤던 석주명 선생도 바로 2년 뒤에 한국전쟁 와중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1985년에 그 글을 쓰는 작가인 이병철 선생이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라는 석주명 선생의 평전을 내면서 다시 알려지게 됐고요. 이제 저도 이 책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99년에 이제 논문을 썼고 2008년에 한국과학기술 명예전당이 헌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윤용택 선생님이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이라는 책을 이제 이 탐나무나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모아서 냈었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석주명 선생이 선정이 됐었고 또 2018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대 윤용택 교수가 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이라는 또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애산학보라는 학술지에서 석주명 선생을 특집으로 해서 논문 8편이 실렸고 저도 이거를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생물학자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했었던가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석주명 선생은 중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동시에 나비 연구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겸 연구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분의 연구 활동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석주명 선생은 독특하게 생물학자인데, 나비학자인데 한국학, 우리가 통상 한국학이라고 하면 한국사 또는 한국어,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한국과 관련된 고유한 인문사회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통 우리가 한국학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스터디라고 부르는. 그런데 생물학자이면서도 자연과학에서도 한국학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석주명 선생이 얘기했던 조선적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석주명 선생이 원래 자신이 나비 연구를 했었고 그 나비 연구를 인문학적으로 확장을 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적 나비학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근대적 연구는 19세기 중반에 서양인들이 한반도에 오면서 동식물을 하나씩 채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한국 동식물 중에서 서구학계에 가장 먼저 알려진 생물이 아마 제주 홍단 딱정벌레일 겁니다. 이거 외에 학자들이 채집해 가서 전문 분류학자들이 이거는 뭐다 무슨 종이다 무슨 종이다라고 학계에 발표하는 거죠. 최초로 발표된 게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 사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금강초령입니다. 사진 예쁜 꽃이죠. 그런데 이 학명에는 보시면 하나부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인 공사 이름입니다. 그 뒤에는 나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이렇게 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붙어 있는 게 속명이고요. 그 뒤에가 종명이라는 거고 뒤에가 이제 이 이름을 붙인 명명자 이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산 생물들은 일본인 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학계에다가 새롭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특산 생물이지만 식물이나 동물이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보고를 했었고 당시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학명에 이렇게 일본인들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학계에 공인된 학명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독도는 당연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울릉도나 독도에 살고 있는 고유종 동식물은 많은 경우에 일본인 이름이라든지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인 학자들이 하기 전에 일본인 학자들이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아쉬움 반으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독도나 울릉도의 생물들은 일본인 학계가 여전히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안타깝게 쓰기도 합니다. 뭐 안타까웠던 과거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은 차차 이제 생물학 쪽에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한국인 생물학자들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조수로 활동하면서 어깨 넘어서 배워가면서 자기도 생물학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식물학 분야의 정태현, 그다음에 곤충학의 조복성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높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옆에서 일본인 학자를 도우면서 스스로 독학 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생물학자가 된 분들이고요. 두 번째 루트가 이제 석중현 선생님처럼 중등학교 박물교사, 생물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연구도 같이 겸했던 분들이고, 이제 세 번째 분들이 조금 뒷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일본 제국대학에서 제대로 생물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후학들을 키웠던 이 세 루트의 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교사 겸 연구자인 석주면 선생의 나비 연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면 선생은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대학은 제국대학이었는데 제국대학이 아니고 농림학교, 전문학교는 그 아래 레벨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보다도 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그 대학 사이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고등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중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생물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연구를 해야겠다. 뭐부터 하지라고 하다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곤충 채집, 특히 이제 예쁘게 생긴 나비부터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를 부지런히 채집하고 이제 당시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한 도감하고 하나둘씩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구나, 이거는 뭐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개성 지역에서 찾아냈던 나비들에서 논문도 발표합니다. 그게 1932년에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표본, 이 표본이 사실은 같은 종인데 도감에는 두 개가 별도 종이다. 또는 별도의 아종이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볼 때 분명 같은 종인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곰곰이 따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개체 변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개체 변이를 무시해서 동종 이명을 만들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종 이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같은 종인데 학자들이 다른 학명을 붙인 걸 동종 이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많이 아시죠? 키가 좀 작죠? 만약에 안드로메다의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인들 몇 명을 납치해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피그미족 한 2명을 데려갔고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야오밍 아시죠? NBA에서 활동했던 중국 키 큰 선수 있죠? 야오밍 같은 이 큰 사람을 납치해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 두 생물체가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크기도 현저하게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분명히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와서 몇십 명씩 채집해서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채집해 놓고 보면 그때는 알겠죠. 이 사람들이 같은 종이구나. 누구는 좀 작고 누구는 크지만 사실은 각각 개체별의 차이인 거지 별도의 종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체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키도 다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개체 변이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채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쭉 늘어놓게 되면 얘는 좀 특별히 큰 애고 얘는 좀 작은 애다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본인 학자들이나 서양 학자들은 한 번도에 오래 머물질 않죠. 잠깐 와가지고 한두 철 채집하고 또는 누가 채집해 준 걸 대신 가져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사이즈가 작은 것, 큰 것들을 이거 다른 종이네 라고 학계에다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학계에 보고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뒤에 남죠. 학자로는 대단한 큰 명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석주만 선생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일단 주변에서 최대한 많이 채집을 해요. 그래도 그걸 늘어놓고 보니까 이거 개체변인데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석주만 선생이
이제 나는 개체 변이를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보여줄 형질로 앞날개 길이, 이 나비의 앞날개 길이를 하나하나 잽니다. 가만히 있어. 생물은 밥을 먹으면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거 날개를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비 같은 곤충은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태어날 때는 이제 완전히 성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나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를 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하나하나 재고요. 또 뱀눈 무늬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배추 흰나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봄에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약간 하얗고 약간 노란색 조금 나고 하는 것들. 한국에 제일 많은 나비입니다. 석주명 선생이 20여 년에 걸친 연구 생활 동안에 이 배추 흰나비를 몇 마리를 잡았냐면 무려 16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배추 흰나비는 멸종하지 않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잡아서 앞날개 길이를 다 측정을 했더니 제일 작은 거는 17mm짜리부터 제일 큰 거는 2배 사이즈입니다. 33mm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27mm짜리가 암수 모두 가장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같은 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양에 있는 학자가 요거 17mm짜리 하나 채집하고요. 33, 34짜리 하나 채집해서 가져가서 보니까 사이즈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 이게 같은 종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다른 종이네라고 새롭게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석준면 선생은 워낙 많이 표본을 채집해서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종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사이즈를 가지고 다른 종이라고 발표됐던 논문들이 다 틀렸다. 이것들은 사실은 같은 종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됩니다. 또 굴뚝나비 종류들은 이렇게 뱀눈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포식자에게 위협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비의 날개를 잘 보시면 이렇게 날개 맥이 있고요. 날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마다 어디에는 뱀눈 무늬가 있고 없고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를 나비 하나하나마다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뚝나비의 이 뱀눈 무늬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나비를 12,000마리가 넘는 거를 하나하나 눈으로 측정해가지고 표에 측정해서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몇몇 학자들이 몇 개를 봐서 얘는 뱀눈 무늬가 까득이네, 얘는 특이하다라고 다른 종으로 발표하고 얘는 뱀눈 무늬가 한 개밖에 없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개체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주변 선생이 그동안 이 뱀눈 무늬의 분포 개수로 다른 종이라고 보고된 게 다 틀렸다라는 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주변 선생이 일단은 채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인 것들을 묶어서 형태나 무늬를 조사하고 변이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이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거면 일단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 그 생식적 정리도 확인하고 날개 길이도 측정하고 정기분포 곡선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같은 종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즉 색깔, 무늬, 띠 등 여러 형질을 대상으로 개체 변이를 살피고 또 정량화할 수 있는 형질로 앞날개 길이를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씩 재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한국 나비에 대해서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석주면 선생의 논문에 대해서 외국 학자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왜? 자신들은 서너 개만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석주면 선생은 수천 개, 수만 개로 논문을 썼으니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석주면 선생은 이제 한국 나비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왕립 아시아 한국 지부가 석주면 선생에게 당신이 그동안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산 나비에 대해서 총 목록을 좀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작업을 해서 탈고해서 나온 책이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모리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몽고에서 현지 조사를 하다가 서울을 가려고 했어요. 경성을 가려고 했어요. 기차를 탔는데 경성이 일정 안정 때 게이조였습니다. 그래서 게이조에서 기차를 내려야 되는데 개성에 기차를 탔는데 개성은 카이조인데 이걸 잘못 알아먹고 기차를 내린 거예요. 기차는 떠나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성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어디 좀 갈 데가 없나라고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송도고보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좋은 게 많다더라 라고 가봤더니 과연 좋은 표본들이 많아서 나중에 모리스가 미국 돌아가서 주선을 해줍니다. 송도고보에 있는 표본들을 미국에 보내기도 하고 뭐 등등. 근데 이게 이제 석주명 선생이 일했던 송도고보에
있었던 일이고 석주면 선생이 이 모리스하고 만나서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석주면 선생의 전기에 아동년 전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자면 모리스가 왔던 거는 석주면 선생이 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랑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모리스가 보았던 거는 석주면 선생의 스승인 원홍구 선생이 모았던 조류 표본입니다. 원홍구 선생은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활동했던 최고의 생물학자인데 이분도 스토리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원병호라는 조류학자입니다. 아버지는 북한에, 아들들 형제들은 남한에서 생물학자가 되어 있고 아들 원병호도 아버지처럼 조류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새 다리에다가 이렇게 금속 가락지를 끼워서 날려보내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원홍구 선생이 바로 이제 석중면 선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가고시마 고농에 공부를 했었고 또 생물학 연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노니믹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과학자가 영어로 펴낸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국인 학자도 영어로 이렇게 두툼한 책을 펴낸 적 없습니다. 물론 영어로 펴내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모노그래프라고 하듯이 쭉 서술되게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한국산 나비 한 250종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쫙 나열을 하고 또 잘못된 연구, 신호님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쭉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국산 나비는 대략 250 정도가 되고 그동안 잘못된 학명은 800개 정도가 되고 하는 것을 총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모노그래프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 학자가 낸 유일한 영어로 된 과학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산 나비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보아야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당대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자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한 마리 나비가 어떤 종에 속하는지 전문가들도 알아맞추기 어렵다. 이는 지식이 쌓임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했으면 한편으로 과학의 공헌보다는 오히려 많은 혼란을 야기한 수많은 연구 업적 때문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학자들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면 다 새로운 종이라고 보고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산 나비는 250종 안팎인데 석주면 선생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까지 한국산 나비는 300종이 훨씬 넘고 400종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지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는 이제 193종의 참고 문헌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255종의 나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산 나비에 다른 참고 문헌들에서 다룬 나비들을 쫙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컴퓨터가 있으니까 엑셀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석주면 선생은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비 분류학 연구이기도 하지만 서지학 연구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완성된 다음에 석주면 선생은 이제 분포 연구로 확장을 합니다. 그동안은 나비의 동종 이명, 즉 개체변 연구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해서 이제는 어떤 나비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를 주로 연구를 합니다. 석주면 선생의 책에 이런 내용이 당연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닌 거를 지도에다가 적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거미줄 모양으로 돼간다. 아직 몇 군데 빠진 부분인데 조만간 이게 완성될 거다. 그러면 점유 분포도를 낼 거고 이걸 보고 이제 새집을 택할 거다라고 하는 게 49년입니다.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자,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연구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쳤지만 나중에 완성된다면 어떤 지방 가서 나비 몇 마리만 잡아보아도 그 집안의 형평을 측정할 수 있고 사계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계절 변화도 짐작할 수 있고 농작물의 적부와 질병, 유행병의 침입도 알 수 있다. 즉 어떤 나비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고 그 나비는 어떤 환경에 살고 있고 어떤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다 파악하게 되면 그냥 날아다니는 나비 한두 마리만 잡아봐도 지역의 기후는 무엇이고 생태 환경은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본 분류학을 떠나서 생태학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결국 유연 관계를 세워서 계통을 세우는 거, 분포 상태를 알아서 계통 세우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석주문 선생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에다가 자신이 다닌 데를 점을 찍어 놓았었고
각 나비마다 어디서 어떤 나비가 채집되는지 이렇게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펴내려고 했었는데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출판을 결국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동생인 석주선 선생이 유고로 나중에 1970년대 이 책을 편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국산 점유분포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시고 직후에 나왔으면 학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근데 너무 오래 묵힌 다음에 나서서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연구가 많이 심적돼 버렸기 때문에 조금 퇴색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포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분포 연구 중요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배추인합입니다. 유럽에서 배추인합이가 어디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연구를 지금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주문 선생의 나비 연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연구 방법론, 통계 처리에서 개체 변이를 보이는 거. 말이 쉽습니다. 석주문 선생이 20년간 75만 개체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학회를 가서 석주문 선생 발표를 해서 75만 개의 표본을 조사했다라고 했더니, 제가 발표하고 있는 도중에 한 미국 학자가 손을 딱 들더니 그거 거짓말이다. 한 사람이 75만 개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75만 개를 채집해서 관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석주문 선생은 송도고보 교사여서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로 나비 100마리씩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송도고보는 당시 전국적인 명문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방학 때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나비들을 다 채집해 오는 거죠. 보통 분류학자들은 분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채집한 나비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특이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석주문 선생은 특이한 게 찾는 게 아니라 많이 잡아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유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찾았고, 또 말이 좋지 75만 개를 일일이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만 좋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뒷받침한 정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했더니 그 미국 학자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독특한 거는 석주명 선생은 이런 나비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 기록도 관심을 갖습니다. 조선왕족 실록을 통해서 나비 기록이 뭐가 있고 옛날 나비 그림이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비 그림을 그렸던 남계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을 추적해서 여기 나온 나비가 뭐가 있고 하는 것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중국의 청대 마렵에 영국의 생물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생물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나를 알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 중국 책에 생물이 나온 거를 찾아야 되고, 당연히 옛날 중국 책을 보려면 한문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기에 영국에서 온 생물학자들이 1세대 중국 학자가 됩니다. 중국 전통 문헌을 공부하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석주명 선생도 비슷하게 나비 연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한학을 연구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거는 인문학적 나비 연구인데, 사실은 시노니멀 리스트라고 했던 석주명 선생의 나비 연구의 연장이고, 워낙 전국을 누비면서 채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른 방언이나 향토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곤충 연구하고 방언 연구가 조금 비슷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조선학 운동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학 운동은 당시 국학자들, 즉 언어학자들, 역사학자들 모여서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독특성을 밝히려는 운동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인보입니다. 근데 석주명 선생은 정인보랑 잘 지내면서 나중에 한국본이 세계 박물학 연표라는 책에 이 정인보 선생이 서문도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학,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학이죠. 한국학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 쪽에 역사나 언어라고 생각하는 석주명 선생은 아니다. 생물은 나라마다 독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독특한 생물을 연구하는 것도 국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조선적 생물학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선적 생물학이 뭐냐? 조선의 동식물을 조선인 연구자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조선의 독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생물까지도 포괄한다고 보시죠. 그래서 생물학자지만 자신의 연구를 조선학, 국학의 일부로까지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재미있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제 영국의 박물학자들이 제국주의 확장에 따라서 많은 제3세계 국가에 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팽창을 위해서,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의 생물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문헌도 찾게 되고 했던 거죠. 근데 숙주명 선생은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선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조선의 생물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도 연구하게 됐던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루트의 생물학자 중에서 석중면 선생이 되게 독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스승의 활동을 도우면서 자기도 생물학을 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렇게 독자적인 방법론 같은 거 정립하기가 쉽지 않죠. 왜? 스승의 연구 활동을 도와줘야 되니까. 또 세 번째, 대학을 졸업했던 학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 당시 국내에는 생물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만주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의 독특한 연구 방법론 이런 걸 고민할 틈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석주명 선생은 조선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자유롭게 자율적 연구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발로 뛰는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물의 토착성을 알게 됐고 결국은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독특한 과학관까지 갖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석주명 선생이 나비학자지만 역사와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거는 전국을 누비는 채집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제주도 총서도 나오게 됐었고 또 에스페란토도 나비 연구를 위한 학문적 교류 수단으로 썼었던 거고 또 이제 역사도 연구를 하게 됐던 거. 그래서 석주명 선생은 나비 연구도 사실은 기피하려면 나비만 날아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까지도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제 쓰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비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개통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까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석중면 선생의 생물학 연구는 어찌 보면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과 틀을 같이 하고 있고요. 왜곡되지 않은 조선의 생물상을 조선학자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류학에서 분포형으로 나아갔고 나중에는 역사 속 나비 연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학적 생물학, 언어 역사 연구, 제주 연구, 에스페란토 연구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문화재청이 석주명 선생의 유물, 단국대 석주성 기념박물관에 있는 이런 유물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유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때 이제 몇 건이 같이 됐었는데요. 문화재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비 연구가로서 세계적인 곤충학자로도 인정되는 큰 업적을 남긴 석주명 박사의 나비 채집 관련 물품이다. 석주명 박사는 아닙니다. 석주명 선생은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박사에 못지않은 연구 성과를 보인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과학 분야인 생물학에서 정말 발군의 성과를 남긴 나비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과학기술자 중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유일합니다.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한 영문연구소를 가능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단한 연구 성과를 냈느냐? 일단 최선의 연구 방법론. 중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즉 통계적 방법을 채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진 노력, 날마다 하루도 안 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365일 내내. 그리고 나비분류학에서 방언 연구, 고전조사 및 박물학사 정리까지, 그리고 아직 개념조차 없었던 제주학 연구, 그리고 에스페란토 운동까지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채집, 필드워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당시 있었던 조선학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는 생물학자지만 한반도에 조선의 한국의 독특한 생물상을 연구하니까 나도 조선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문화적 민족주의 흐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주면 선생 학문은 나비 연구를 중심에 탄탄히 놓고 주변을 인문학으로 둘러싸면서 확대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학문들이 방대한 자료 수집에 근거한 나비 연구의 연장이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 나비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